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연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이연주 의원님은 상임위 어디 하셨어요? 저는 주로 경제 분야요. 산자위는 간사했었고요. 그렇죠. 기재위하고 그다음에 국토위 또 복지위도 하고요. 경제 쪽에 이렇게 얘기 오래 계셨는데, 네. 그리고 뭐 변호사 업무도 그런 데서 오래 하셨고요. 네. 그런데 왜 국방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생명, 내 생명에 그럼요. 관심이 더군다나 있죠. 요즘에는 이제 국제 질서가 막 전환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제 안보 이런 문제에 이게 요즘에 정말 우리 국민들 대부분 그럴걸요. 예? 예, 이렇게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러다가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네. 이거 어느 날인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올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보고 있고요. 네. 대만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도 쏘고 맞대응하니까 조금 무섭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국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요. 소련에서 이렇게 딱 독립했을 때 세계 3위의 핵 강대국이었어요. 네. 예, 근데 핵을 포기했거든요. 네. 그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때 부다페스트 협정인가요? 이런 걸 맺으면서. 네. 근데 포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크림반도에.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번에 또 침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근데 미국이 그때는 안보 협정에서 다 지켜주기로 했는데 자국의 안 어떤 지켜졌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나라의 안보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예. 특히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미사일을 또 북이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통령실에서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동맹으로 이렇게 이겨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미일 일본이 계속 나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 극단적인 친일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일단 두 단계인데요. 그동안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유, 그럼 국민들도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죠. 누구도 반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독도 앞 해상에서 네. 한미일 훈련을 한 것은 지난 시절에 있었던 한미일 훈련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이게 동해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동해상으로 올라왔다는 건 일본과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토라는 게 확실한데 일본은 분쟁을 일으켜서 영토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독도 앞 해상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일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달라요. 수색 훈련이라든가 네. 뭐 대응 훈련인데 이번엔 요격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잇따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한일 간에 네. 군사적 동맹이라고 전제해야 자위대가 이런 식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유사시에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태효 차장 항상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태도가 친일적이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이 구도상 말이에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일 공조는 불가피해요. 구도상 보면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구도. 네.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국제 질서에 지금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지금 보면 미국이 어쨌든 자국의 어떤 동맹국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큰 어떤 얼라이언스를 맺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어떤 그 얼라이언스 일종의 연합 또는 공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일본이 이 흐름을 주도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일본이 네. 주장하고 우리가 약간 따라가는 딸려가는 것.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어쨌든 과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네. 또 너무 군사 강국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표변하잖아요. 그 또.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핵심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이게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이 발언이 곧 연상시키는 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때도 어떤 거냐면 그 갑신정변 후속 작업으로 텐진 조약을 일본과 청나라 간에 맺습니다. 그 내용이 둘 중에 한 나라가 한반도에 군대를 진주시키면 서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보 농민 전쟁이 터지자 우리나라 조정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텐진 조약에 따라 청나라 군대는 일본에 통보해 주니까 일본이 한반도에 진주합니다. 요게 예를 들면 한일 간의 관계가 있고 미일 관계가 있고 또 한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죠. 주도할 수도 있고 군사작전권을 한미연합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일 간의 관계가 우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자위대가 상륙할 수 있다면 텐진 조약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그거는 일제 36년의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정도가 아니었죠. 네. 이승만 대통령은 네. 사실은 38선으로 미국의 방어선을 끌어올려서 보수 세력에서 국부라고 하는 부분 일정 정도 인정이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38선에 있는 군대를 철수시켜서 일본과 싸우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37319님께서 일본에 의존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또 말입니다. 5742님 그럼 미사일 날아오는데 훈련 않고 바라만 봅니까? 김한수님은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슨 친일이라고 그런 발언은 잘못했습니다. 김희영님은 자위도도 인정받고 일본의 명칭도 인정받고 우리 얻는 것은 뭔가요?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아무튼 네. 훈련도 좋고 다 좋은데 긴장할 때 우리가 대비도 좋은데 낙탄 사고는요. 동으로 날아갈 미사일이 서로 서쪽으로 날아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보수 정권에서 좀 단단히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를 뭐 아까 그 한미일 군사훈련 공조는 어느 정도 또 해야 되고 이걸 친일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강해야 돼. 우리가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낙탄 사고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뭐 잘못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누가 그런 얘기해. 전 이런 사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냥 오발탄의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국방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제1 역할이잖아요. 첫 번째 목표. 네, 그리고 영토 보존인데 네. 그 이현주 의원께서 김용남 의원하고 대선 전에 한번 토론한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되게 빈축사셨어요. 이게 군사 부분에서 아수라장은 이걸 말하셨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경선 때 한 얘기입니다. 저는 낙탄이라는 표현 그 프레임 자체 잘못된 것 같아요. 낙탄 폭발. 그러니까 낙탄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낙탄은 그냥 실탄이 툭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건 낙탄 폭발.
미사일 5발. 모발이 맞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발탄은 들어봤어도 낙탄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건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그런 명칭 같습니다. 뭐 근데 있을 수 없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일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다른 거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사과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이게 사안으로 왜 봅니다. 문제냐면 저는 이런 것은 특히 보수 정권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왜 문제냐. 북한에서 보면 이걸 보고 얼마나 우리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그냥 보고 그냥 아주 그냥 비웃을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 북이 이렇게 포를 쐈는데 우리는 잘못 쐈거든요. 오발 쏘고 오발 사고 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포를 쏘아대는 거는 북한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지금 당권 주자들 달려가면서 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먼저 뛰쳐나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의원님? 글쎄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초반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됐던데요. 네, 그냥 뭐 좀 약간 벌써부터 이제 다들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룰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대위원회에서 룰을 바꿀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에서. 근데 여론조사 비중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래요? 뭐 국민들이 좀 비판할 여지도 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도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요? 네. 아니 뭐 저는 경쟁을 내부적으로. 시작했는데 하는데 거기서 또 룰 바꾸는 건 무리죠. 그리고 지금 룰도 본선에서 당원 7, 여론 3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네. 하는 분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발언에 따르면 윤핵관 호소인들의 네, 승성심이 네, 네. 아닐까 네, 이제 싶습니다. 그 주류-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될 것 같고 저는 아무리 이 전당대회가 늦어도 2월이잖아요. 1월일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늦춰도 2월일 거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럼 그때까지도 내년 초에 윤석열 할 거라고.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이전이란 말이죠. 예. 취임한 지.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적 마인드 중심으로 대회는 치러진다. 네. 그리고 윤핵관 혹은 윤핵관의 대리인이 당선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 유승민 대표가 앞서 나간 이유는 어쨌든 여론에서는 이제 반윤의 정서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평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네. 당 내에서도 말이 많죠. 네, 부정평가가 높다 보니까 그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총선에서 그러면 이겨야 하는데 네.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그쯤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낮다라고 되면 총선에서 그러면 어쨌든 총선을 이게 윤 대통령도 좋고 당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과 공조를 하면 되는데 지지율이 이제 낮을 경우에는 그런 어느 걱정 정도는 없죠. 약간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또 걱정 없어요. 정치권에 또드락 방망이가 있습니다. 비대위. 비대위 똥똥하라고요? 저럴 땐 이제 뭐 전당대회를 다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꾸리게 되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이현주 의원님, 박지원 전 원장은 네. 다른 사람들이 앞에 뛰쳐나가지만 결국 권성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핵관이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당대표는. 근데 그러기에는 설화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아마 권성동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윤핵관이거나
아니면 윤핵관의 대리인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윤핵관도 계속 변하는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래서 그 즈음에서 윤핵관이 누가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권성동 의원은 가능성이 낮다. 그냥 저희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박지원 도사님께서 네.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언하셨다면 네. 저는 윤핵관 혹은 윤핵관 대리인 중에 하나가 될 거지만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은 낮다. 저도 예언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렇게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대통령의 어떤 윤심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지도부가 뽑히고요. 그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국정 동력이 부활이 되살려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 민주당의 200석 넘는 석을 허용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민주당을 삭 죽이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또 사람들이 또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비대위로 가거나 또요? 아니면 또는 이제 저는 또 정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러다가 민주당이 200석 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누가 썼던 거냐면 2004년에 탄핵 이후에 탄핵을 배경으로 총선이 치러졌을 때 보수 언론의 논조였습니다. 예, 지역구에서 200 몇 대 빵. 그래서 민주당이 다 될 거다. 아니 근데 저는 저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200석 한다 이런 말은 이건 정말 벌써 총선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그런 논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끝까지 좀 생각합니다. 들어보셔야 되는 게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00몇 석을 과연 국민들이 줄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사실이 아닌 걸 전제로 그러시지 그래서 마시라는 결국에는 겁니다.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보다는 네. 윤석열 신당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예. 아, 2178님께서 네. 또드락 방망이 3년 전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또드락 방망이 울컥하고 반갑습니다. 또드락 방망이 여기 나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할까요? 그러면 뭐 당장은 좀 이렇게 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수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당장은 좀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지지층들 이렇게 뭐 지지층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지낼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어떤 뭐 정치적인 행보를 세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여가부 폐지의 제동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걸고 나섰습니다. 나 이건 맞겠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 되게 애매해요.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강하게 막으려면 본인이 직접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뜻이 있다고 민주당의 누군가가 흘린 기사더라고요, 그게. 좀 지켜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저는 이 여가부 폐지 논란이 지금 나온 이유는 국민의힘의 이대남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대선 때 큰 지지를 보냈던 이대남 지지율이 10% 내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대남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갑자기 또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하는 거 곤란하고 저는 처음에 여가부 폐지 논란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평등부하고 양성평등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수 기독교계가 참여하면서 복잡해지겠구나. 이 정도 지형을 예상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윤석열 후보의 애초 공약이 양성평등부였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폐지 논란으로 가니 좀 정치권에서 여야가 성평등 분야, 양성평등 분야를 놓고 합리적 토론을 하면 이 정도 답을 못 내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회가 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여가부 폐지를 하려고 그랬으면 좀 초기에 이렇게 출범하기 때, 전에 네. 인수위 단계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보통 정부 조직 개편은 나오고 시작하는데. 굉장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갑자기 내느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저는 이 부분 여가부를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거를 이게 좀 진정성 면에서 네. 아무래도 이대남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연주 최민희 이연주 정치조건의 시정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영국 기자가 본 윤석열차 감상기 들어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록집 나온다는데 살펴보겠습니다.